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을 잘 맞추기로 유명한 플랜 B에서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모든 지표가 강세장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앞으로 이 플랜 B의 말이 어디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질지 지켜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매매 전략 짚어보고요. 시장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지루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관망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보는 주요 지표가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그리고 S&P 500 요 정도를 조금 보는데 자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비트코인이랑 나스닥 상관관계가 조금 많이 커져 있는 부분입니다. 각자 독립된 그런 투자 자산이지만 아무래도 유동성 축소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을 받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잘 올라가다가 나스닥 장 시작과 동시에 조금 떨어져서 어제와 가격대가 똑같은 41.5K 부근에서 조금 지루하게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 그려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고 이런 시장의 호재 악재 어떤 게 있고 지금 그래도 들어갈 만한 종목 뭐가 있는지 한번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미국 증시와 어떻게 또 상관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체크해보면서요. 시장 이슈들도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비트필스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호재보다는 악재성 이슈가 조금 더 짙다 보니까 그 호재성을 기다리시기보단 악재성 이슈가 얼만큼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얼만큼 반영될지를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횡보세가 조금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저번 주 선상과는 다르게 호재성 이슈들이 수면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호재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급진적으로 반영될 만한 호재는 아니지만 현재 같은 횡보장 속에서도 우상향하는 횡보장 속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악재 이슈를 말씀드려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들 분들께서 의심해 봐야 될 부분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투자 심리 잘 잡아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또 어떤 코인들을 담으면 좋을지에 대한 멘트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슈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코인 트레이너님. 네, 제가 준비해 오늘 악재는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의 상관관계 관련한 이제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이랑 S&P 500이 이제 커플링이 이제 최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말 독립적인 별개의 자산으로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든 나스닥이 올라가든 이런 게 신경이 안 써도 되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요즘 조금 시장을 보면은 아무래도 유동성 축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관의 자금들 조금 이탈이 나오고 우리 개미들도 투심이 조금 많이 죽고 있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런 금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어제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제 정말 조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0.5% 금리 인상은 좀 이슈에 있었는데 시카고 연은 총재가 0.75%까지 금리를 조금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는 그런 발언을 해주었고 또 어제 또 베이지북 미국 경제 이제 동향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었는데 베이지북 내용을 까보면은 썩 이렇게 정말 좋은 내용은 거의 없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어제 나스닥이 약 마이너스 한 1.2% 정도 빠지고 아마 어제 저녁 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한 35% 주가가 빠지는 식으로 좀 많이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장이 굉장히 좋았고 차트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시점이 언제냐? 지금 서머타임으로 미장 열리기 10시 반 전에 미선물지수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42.5K 부근까지 한번 테스트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도 만들어 주었는데 상승 다이버전스고 상승 다이버전스 만들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미장이 열리고 나서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 이런 0.75% 이상 인상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 그리고 이제 연준 베이지북 발표 그리고 또 오늘은 IMF에서 이제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경제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토론회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약 2주 정도 이제 뭐 아무런 발언 없이 5월 3일, 4일 이때 이제 나오는 FOMC 회의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지금 저성장, 고물가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아마 많은 걱정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5월 달 같은 경우는 0.5% 우리가 예상한 차트에 다 반영되어 있는 이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추후에는 시카고 연은 총재가 얘기를 한 것처럼 0.75% 금리 인상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악재가 있다는 걸 참고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좀 그리고 어제 시장에 충격이 가했던 이유는 어제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주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분이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거의 0.75% 금리 인상 이슈를 내비치면서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일단 거시적인 시장은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 비트코인 자체의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동성 축소 이런 거 다 끝나면은 자금은 어쨌든 투자 시장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를 단계적으로는 올리지만 인플레이션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기존처럼 다시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지금 보시면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달 금리가 거의 뭐 2배가 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투자가 식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투심이 식으면 또 앞으로 우리 뭐 고용도 줄어들고 고용 줄어들면 앞으로 더 살기 힘들어지겠죠. 이런 걸 가만히 내비두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많이 올리고 물가를 잡고 그다음에 러시아 뭐 원유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있어서 반응을 해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웹 3.0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음악 NFT랑 음악 섹터가 같이 뜰 거다라면서 이제 뮤직카우랑 비슷한 형태의 이제 그런 플랫폼을 국제적인 플랫폼을 몇 개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웹 3.0 NFT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가지고 나눠서 분산 투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제 뮤직카우입니다. 이 뮤직카우를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증권으로 좀 분류를 했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계약 증권으로 이제 뮤직카우를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 투자금에 있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네 증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뮤직카우는 거의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 투자 계약 증권으로 이제 판명이 됐고요. 그러면은 증권 계약서를 이제 뮤직카우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플랫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규제한 어떤 법령에 있어서 정해진 틀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규제안 안에서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은 뮤직카우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손해고 벌금도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잘 밟아 나간다면은 앞으로 이런 쪼개기 저작권으로 쪼개가지고 투자하는 이런 섹터도 앞으로 계속 핫해질 섹터인 것 같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산업은 죽지 않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미래가 창창한 그런 산업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제 이슈인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혁신을 조금 예고했던 이제 빈이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플래시론에 무너졌는데 기존의 금융권에서는 조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 해킹까지는 아니고 정말 이게 교묘하게 이 빈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낮췄는데 일단 빈 스톡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내가 예치한 금액만큼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는 이런 규모가 아니라 신용 기반 크레딧 베이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여기 패깅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담보 자산이 필요 없다는 게 이 이제 빈 스톡의 특징인데 이런 걸 좀 악용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 피해를 입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정말 과정은 정말 복잡합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뭐 아베에서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를 이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고 쉽게 설명하면은 이 빈스톡에 이제 거버넌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거버넌스의 대지분을 이제 획득을 한 겁니다. 이제 정말 금액을 잘게 쪼개가지고 이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바꾸고 다른 토큰을 또 다른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경영권 거의 뭐 이제 노드라고 하죠. 이 노드를 취득을 한 겁니다. 노드를 취득하고 이틀 전에 내 지갑으로
지갑으로 전송하기 이틀 전에 우크라이나를 돕는다. 그리고 한 개는 내 지갑으로 전송을 한다라는 두 가지의 이제 의결안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의결안을 올려놓고 이틀 뒤에 내가 이제 대주주로서 이제 투표권을 획득하고 나서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라는 명목하에 내 지갑으로 전송,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도 25만 달러가 전송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을 받은 돈으로 다른 은행의 대주주 지분권을 사서 그 은행을 매각시켜버리는 이런 행태가 이제 발생을 한 건데, 이게 정말 기존 금융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신용 기반 신용담보 대출이라는 이제 새로운 상품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이제 조금 이런 조금 구조적인 문제의 이제 단점을 악용한 그런 해킹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이래서 지금 피해 규모가 1억 8,200만 달러로 약 한 2천억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에 계속 예치된 담보 자산을 토대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알고리즘 구조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이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하고 투표권 문제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70%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관리자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하고 우리 또 투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제재를 잘 하는 식으로 보완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과 뉴욕 증시가 좀 커플링이 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 오늘 있을 이 IMF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뮤직하우가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일단 당장에는 좀 벌금을 내야 될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악 시장에 있어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맞춰준다라는 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모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빈과 관련해서 플래시론이라는 이슈가 터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플래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 금융 위험 이런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좀 어두운 면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 필승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악재 이슈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이슈 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투자자들 심리로 이제 투자자들 분들께서 우려되는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두 가지 악재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제 업비트 종목 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되는 이 휴먼스케이프 종목에 관한 악재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휴먼스케이프 같은 종목은 이제 저번 주에서 제가 이제 특징 종목으로서 이제 우리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월봉, 주봉, 일봉 다 이평선들 유지해 주면서 지속적인 흐름이 너무 좋다. 차트적인 흐름이 좋아서 단기적 그리고 수익적 관점으로도 매우 차트의 흐름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 보면서 목표가 또한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장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카오에서 휴먼스케이프의 경영권 인수설이 나오면서 잠깐이지만 급등하는 사례가 나왔다가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악재성으로 바뀐 이슈가 되겠습니다. 카카오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카카오가 지난해 기준으로 휴먼스케이프의 26.2%에 해당되는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지금 등극해 있는 상황인데, 어제 발표된 내용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휴먼스케이프가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이제 신주 600억 원을 인수를 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라고 보도가 되어서 급진적인 상승을 일으켰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인수 계획에 대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바로 몇 분도 되지 않아서 급진적인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되냐? 이제 1시간 선상으로는 9%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6%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고, 어제 하루 동안의 장중에서는 7%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다가 6%가 넘는 응봉 전환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등락폭인데,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몇 년 정도 1, 2년 정도 투자를 해오셨다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같은 종목에서 같은 이슈로서 오보되면서 찌라시가 나오면서 등락폭을 보여줬었는데, 어제도 똑같은 이슈를 내비치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물론 의도적으로 내비친
악재성 이슈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너무나도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나빴었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보는 호재를 바라볼 때 관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호재는 나만이 보는 호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부자로서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호재가 아니라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그 호재로 인해서 매수를 진행할 때는 어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호재 이후에도 나올 만한 호재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 보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이 호재로 인한 그 뒤에 나올 만한 호재를 입혔을 때도 시가총액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서 매수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애초에 어제와 같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찌라시성 오버 이슈가 나온다라 한다면 그 이후에 생각해 볼 만한 시나리오는 적용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적용되는 이 지표 자체가 거짓말, 가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악재성으로서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호재만 보고 그러니까 매매를 진행하시지 마시고 꼭 항상 본인 자체도 매수하는 나 자신 자체도 의심을 진행하듯이 이 호재도 찌라시가 아닌가 의심해보고 그 뒤에 시나리오도 꼭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려볼 악재 이슈는 암호화폐 해킹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새 계속적으로 기업에 관해서 암호화폐 해킹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국가적 자체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우려성 해킹 이슈는 바로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 문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새 문자들을 보시면 이제 급등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만한 링크를 같이 보내고 있는데 호기심에 의해서 클릭을 하시면 핸드폰이 해킹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이제 자금이 털릴 수 있는 보이스 문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이슈보다 고기술력을 요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해서만 악재성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다르냐? 비슷한 주식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식 증권거래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무조건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매매 진행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 설정을 안 하시면서 매매 진행하기 때문에 핸드폰 해킹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고도 바로 매도가 진행돼서 매도 진행된 그 원화 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겠는데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증권거래소처럼 비밀번호 꼭 2차 비밀번호까지도 입력을 하시길 바라겠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암호화폐 본질에서 입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와 중앙화 거래소가 있겠죠. 만약에 실수로라도 링크를 눌러서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디지털 지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비밀번호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해킹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이 제 말을 듣고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에 저의 언변을 통해서 디지털 지갑을 만든다라고 하시더라도 그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저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기로 종이와 펜을 인용해서 적으신 다음에 따로 비밀번호를 가지고 계셔야지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시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앞으로 호재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보안에서도 꼭 신경 쓰시면서 투자를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 악재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점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인수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올 때 급등을 하는 코인에 타기 마련인데 항상 이런 호재가 있을 때마다 오보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사후 대책까지 마련을 하시면서 항상 이슈를 좀 더 비관적으로 좀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보다도 암호화폐 이 거래에 있어서 좀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지갑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비밀번호를 여러 가지 단계에 의해서 설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 트레이너님.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이제 이더리움 관련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이 최근에 이제 영지식 증명 관련해가지고
영지식 증명 비콘체인 검증자 수가 3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35만 명이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나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 남한테 얘기해주지 않으면서 이 사실이 정말 진짜인지를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나운서님한테 매운 음식을 드셨나요?라고 질문했을 때 아나운서님은 이 음식이 뭔지는 나한테 설명해주지 않지만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의 질문 그리고 아나운서님의 대답 요거를 보고 이제 검증자가 뭐 아나운서님이 정말 조금 얼굴이 빨개지셨다 이러면 매운 음식을 드셨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체크를 해 나가는 건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은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방식이 영지식 증명입니다. 제가 정말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런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2.0을 테스트하는 인원이 약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재단에서 영지식 확장을 위해서 700만 달러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도 또 참가해가지고 이더리움 2.0이 정말 보안 그리고 확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튼튼한 거 하고 안전한가 이런 걸 체크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하반기로 9월 달로 밀린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보완을 해서 한다면은 기존의 다른 블록체인과 달리 정말 보안성과 확장성 이런 걸 뛰어난 점을 많이 가진 이제 코인으로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뮤직카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증권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뮤직카우를 사례로 이제 신종 증권 가이드를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규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더 앞으로 탄탄해지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식, 채권, 수익증권형, 기본형 증권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하겠다는 건데 거의 이제 한국판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리플과 SEC가 계속 싸우고 있는 이유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냐 이런 이슈로 계속 다투고 있는데 일단 뮤직카우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증권으로 이제 딱 보고 너네 이제 벌금도 때리고 앞으로 요 규제안 맞춰서 증권 신고서도 제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리플과 SEC가 계속 싸우고 있죠. 근데 SEC가 조금 이길 것 같은 이유는 SEC에서 모든 코인 자체를 다 증권으로 보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지금 규제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 이 암호화폐 업계의 중요한 소송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SEC에서 모든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판단하는데 리플이 여기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 그리고 SEC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리플은 그럼 암호화폐인데 증권도 아니고 대체 뭔가라고 이제 좀 반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리플이 이 소송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그런 성격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리플과 우리나라가 걸려 있는 소송은 없고 따로 암호화폐와 우리나라 금융이나 금감원이나 걸려 있는 소송은 없지만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뮤직카우를 신종증권 형태로 이제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만드는 코인은 앞으로 다 거의 증권형 코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코인이 나오고 있고 넷마블에서도 지금 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증권형 코인으로 많이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증권업계 우리 증권사죠 대신증권 같은 데서도 이제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 시장에 조금 진입하기 위해서 내부 검토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검토하고 있고 대신증권이 또 부동산 금융에 되게 특화되어 있고 간접 투자랑 이제 배당 방식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시장에 진출해서 스테이킹이라든지 정말 이제 디파이 섹터라든지 이런 예치하는 이런 부분에 또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이 코인 시장 스테이블 코인 가격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것 자체는 매수할 수 있는 예치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치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자금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비트코인 조금 눌려가지고 지금 속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계속해서 규제안 안으로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되게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이더리움 2.0의 비콘체인 검증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내외 규제 이슈들이 점점 갖춰지면서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호재 이슈도 총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호재 이슈는
원천적인 악재 이슈 중에 하나죠. 러시아 이 전쟁 사태에 관해서 좀 해소될 만한 기대성 있는 호재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 자국의 요구를 담은 협상안을 전달했다라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난달 지난 29일 날 열렸던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제 5차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제 러시아 측에 제시한 협상안에 약 3주 만에 3주 만에 답변을 다는 선면을 답한 것이다라고 입장까지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상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크라이나에서 어떠한 답변을 보낼지 그리고 러시아는 어떠한 걸 요구 사항으로 내비쳤는지는 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원천적인 악재소가 될 만한 하나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우려되는 상황은 러시아 측에서 지금 현재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워낙 지금 이러한 사태를 벌인 것만으로도 엄청난 악재성이지만 거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자국민들을 이제 피해를 끼치는 전쟁이라면 이제 군인과 군인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시민들한테도 살해를 입히는 이제 안 좋은 악재성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입장을 내비치다 보니까 러시아 측에서 지금 불리한 입장이라서 완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찌라시성으로 보여주기식 제스처를 취한 건 아닌지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원천적인 악재가 두 가지, 금리 인상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은 어느 기간 동안 몇 프로 정도의 인상이 될지 우리는 어느 정도 폭 안에서 예측을 해볼 수 있고 또 선반영이 되는 걸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전쟁 같은 경우에는 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전쟁이 가시화될 때도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했지만 실로 일어났고 그것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장기전까지 우려되면서 지속적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극단적인 선택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 이 전쟁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이 꼭 악재성 이슈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말뿐이었던 해치수단의 역할, 우리 암호화폐가 해치수단 역할을 실사례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의 국면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쟁이 일으켜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죠. 인플레이션이라면 아무래도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너무나도 극심하게 화폐 가치 하락이 오다 보니까 우리 러시아의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했다라는 실질적인 사례, 이 해지 수단을 우리가 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집중을 해볼 수 있는 호재성으로도 어느 정도 입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빨리 이 전쟁은 우리 경제적으로도 혹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도 빨리 종결돼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결과적으로 러시아, 지금 일으킨 주체자가 러시아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울리 만무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자금이란 자금을 계속적으로 써내가면서 우크라이나 점령도 하지 못했고 거기다가 협상안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한테 금융적인 제재까지 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수출 수입도 지속적으로 막히고 있는 만큼 러시아 자체적으로도 조울리 만무하기 때문에 이 말은즉슨 앞으로 러시아 사태가 지속되더라도 우리 암호화폐나 혹은 미증시의 변동폭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그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성이 이제 저조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재는 이 ETF에 관한 호재가 되겠습니다. 일단 호주 최초의 비트코인 이 ETF를 다음 주에 출시한다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오는 27일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이 ETF를 거래를 시작하고 최대 10억 달러까지 유입이 있을 수 있다, 내다보고 있다라고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최초로 ETF를
수용한 게 캐나다이고 그 이유에 의해서 이제 호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직접적인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ETF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펀드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펀드가 나오면 우리 암호화폐 현물의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고령자나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 이 증시와 이런 증시 같은 거 증시와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에 한해서 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ETF가 펀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르더라도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신뢰도가 저조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현물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ETF의 장점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비트코인 지갑이라든가 이런 비밀번호 사항에 관해서도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다. 앞으로 수요가 기대된다. 물론 가장 크게 작용할 만한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에서 ETF가 진행돼야지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만한 호재가 맞지만 일단 미국이 진행되기 전에도 이런 호주, 캐나다 그리고 개발도상과 같은 나라들에서 먼저 진행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신뢰도를 점점 쌓아 나간다라고 저희들은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ETF에 관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호재도 두 가지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같은 악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선반영으로서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이 전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단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에 협상안을 제출했다라는 데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 호재로서는 호주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다음 주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린다라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준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준비한 특징 코인은 휴먼스케이프입니다. 아까 비트 필승님이 말해주신 그 이슈를 같이 가져와 보게 됐는데요. 네, 휴먼스케이프 차트를 조금 보면서 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기 전에 우선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먼스케이프 상승세 보여라는 기사인데. 네, 일단 보시면은 이 날짜가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날 휴먼스케이프 뭐 상승세 보여 뭐 이래 가지고 지금 뭐 한 567원에 거래되고 있다. 17%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읽어 보시면은 뭐 그라운드 X랑 이제 뭐 클레이튼 파트너사로 뭐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라는 기사고요. 어제 보시면은 어제 똑같이 휴먼스케이프 경영권 인수 정해진 바 없다라는 기사가 이제 뜨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이제 똑같은 이제 뭐 이슈를 한 두 번 정도 이제 우려 먹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가 지금 인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관련해가지고 아마 뭔가 협상이 진행 중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최근에 아마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디슨 모터스라는 이제 회사가 에디슨 EV죠. 쌍용차를 인수한다. 이런 이슈랑 같이 어마무지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많은 이제 개미들을 울린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런 이슈와 똑같이 경영거래 인수를 한다.
하지만 정해진 바 없다. 이런 똑같은 패턴들 두 번 다시는 속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구간입니다. 11월 한 중순부터 이제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휴먼스케이프 인수 썰이 이제 조금 시장에 돌면서 정말 엄청 큰 상승을 이제 한번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이 피레침 가격이 1,300원까지 치솟는 정말 어마무지한 그런 거래량과 이런 걸 보여줬는데 다음날 다 떨어졌죠. 다 떨어지고 다음날 한 번 더 이슈가 터져서 877원까지 올랐다가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구간에서 큰 하락을 보여줬고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하락 채널 이탈이 나와줬습니다. 채널 이탈이 나오고 지금 구간 보시면은 이평선 거의 정배열로 잘 밟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제가 항상 이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거냐 약하게 올라가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중간 패널 라인을 한번 그려보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강하게 올라가다가 한번 눌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 중간대 가격 라인을 터치하다가 지금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잘 가고 있던 이 차트를 괜한 이제 이런 화제성 이슈를 통해서 조금 차트를 망가뜨려 놓은 게 아닌가. 기존에 이 이슈가 안 떴으면은 더 약간 가파른 경사로 잘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의 그림을 잘 그려주고 있었는데 어제 그런 이슈로 괜히 여기 한 52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찍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위험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더블탑이 보이죠? M자형 패턴입니다. M자형 패턴인데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패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휴먼스케이프 최근에 들어갔다.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이 추세선 따라서 한번 참고해 하셔가지고 이 추세선 라인으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보면은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기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더블탑 여기 부근 이렇게 갔을 때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RSI 고점이죠. RSI 고점이 쭉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고점은 똑같지만 그 고점에서 매수세가 훨씬 약해졌다. 매수세가 약해졌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내려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뚜렷한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쭉 빠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음봉입니다. 어제 이제 거래량이 터진 부분인데 이 음봉의 거래량을 봤을 때 어마무지하게 터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뜯어보기 전에 기존의 추세 라인 보면은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다이버전스 쭉 올라가는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구간 보면은 기존의 다이버전스 구간을 다 깨면서 이 라인에서 이탈이 나왔죠. 지금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여기까지 찍혀 있습니다. 네, 거의 진짜 어마무지한 거래량인데 이게 다 음봉의 거래량입니다. 음봉의 거래량을 찍으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RSI 고점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추세 라인 이탈은 안 됐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만약에 추세 라인 이탈이 나오면은 지금 어느 정도 매물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어제 호재가 있었지만 이게 또 오보로 밝혀지면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요. 휴먼스케이프 관련해서 추세 라인을 벗어나면 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 필승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특징 종목은 스토리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큰 상승을 보여줬다가 결국 어제 큰 하락 마감을 진행됐던 종목인 만큼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탈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혹시 지금 다시 올라갈 여력으로 힘을 입어서 단타적으로 종목을 노려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시장이죠. 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주봉 차트를 켜놔드렸습니다. 일단 저번 주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횡보 장속이다. 그런데 어떻다라고 했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평선, 단기적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하락장의 횡보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 선상에서는 5천만 원을 지지해주는 약간의 상승이 동반되는 횡보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5,100선 어제 하루만이지만 5,100선을 다다랐다라는 부분은 상승 추세선에 다시 돌입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겠는데 일단 이번 주 선상에서 어제도 5,200선을 넘어서면서 이번 주 선상 아래로
우리 5,300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현재 아직까지도 이제 악재성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만큼 횡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스토리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그제 같은 경우에 18%의 상승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 10%가 넘는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마이너스 6%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 물량 또한 동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제와 그제와 같은 모습에서 세력이 올린 만큼 매수세가 다 매도세로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냉정적으로 냉담하게 말씀드려보면 현재 어제 그제 올렸던 매수 물량은 거의 다 대부분 나갔다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우리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본다면 어디서 많이 보신 차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바로 비트코인의 동향과 너무 짙다. 비트코인의 상승세 3월 달에서도 같이 상승 후에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그 위에도 다시 하반기 상승 장대와 마찬가지로 양봉의 흐름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음봉으로 전환이 됐지만 비트코인의 어떠한 부분과 비슷하냐? 바로 이평선이 맞다는 5일선과 21일선이 맞다는 이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도래한다면 이 종목 또한 이 알트코인 또한 같이 동반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4시간 선상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차트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4시간 선상은 단기적인 접근 관점과 그리고 스윙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4시간 선상을 보시면 현재 분기점 선상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일단 현재 이평선 21선에서 맞닿으면서 현재 5일선 이평선 아래로 기술적인 반등 지금 현재 올라갈지 내려갈지 분기점이 선상에 있는데 현재 매수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1,560원 이 박스권 설정해 드렸는데 1,560원과 1,600원 선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물리신 분들은 털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지금 확정적인 답을 지어드리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서 1,560원 선상과 1,600원 나올 때 그 동반된 매수세를 다시 보시고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적인 관점으로 2,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는 기술적인 반등이 요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제가 설정해드린 목표가에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스토리지에서 이틀 동안 보여줬던 이 급등 속에서 또 물리신 분들을 위한 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굉장히 좀 흐름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약간의 하락을 보이면서 횡보를 했지만 이번 주에는 또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매매 전략 잡으면 좋을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네, 제가 이제 공략해 볼 코인은 이제 1인치 네트워크입니다. 1인치 네트워크 이제 업비트에 상장하고 지속적인 하락을 많이 보여줬던 이제 차트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좋은 모습이 보여진 것 같아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1인치 네트워크 디파이 시장에서 높은 수익성 속도 및 보안 등을 이제 보완해가지고 나온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탈중앙화 거래소 모음에 있어가지고 모음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가총액 8천억 정도, 8,031억 정도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8천억 정도에서 1조 사이면은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낸스가 아닌 이제 업비트 차트를 보면은 큰 이제 이 피레침이 약 한 22,000원 구간까지 이제 솟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22,000원 이후에 쭉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 물어보시기에 그럼 아직까지 하락 패널 안에서 계속 쭉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일단 이렇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조금 보기 힘들기 때문에 바이낸스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가시면은 바이낸스에 1인치 네트워크 차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상승을 한 부분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락 패널로 쭉 내려와서 패널 이탈이 나왔습니다. 패널 이탈이 나온 구간이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394달러 정도에서 이제 조금 패널 이탈이 나와 주었고요. 이 패널 이탈 이후에는 다시 상승 추세로 잡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조금 눌리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는데 밑에 RSI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기존에 이런 눌려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저점에서 저점 높여주면서 계속 올라가주는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이런 그림 그려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테스트를 받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지를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업비트 차트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바닥 잡은 라인이죠. 이 구간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이게 1,600원 라인입니다. 1,600원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손절가 라인은 만약 1,600원 밑에 떨어지면은 한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600원 정도 손절가 라인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전 음봉의 시장 라인이죠. 약 한 2,400원, 2,450원 정도 구간을 1차적으로 익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400원 구간을 딱 보시고 이 구간 위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반 정도 털고 그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500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신다면 2,500원, 2,400원 정도 구간에서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익전하시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은 제가 어제 뭐 빨간색 선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빨간색 선이 꺾여가지고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4시간 봉상으로 한번 봤을 때 4시간 봉상으로 지금 다이버전스가 잘 올라가 주고 있어요. 잘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큰 상승이 조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그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1인치 네트워크 지금 한번 매수세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치 네트워크 바이낸스 차트로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하는 방법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피르마 체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워낙 시가총액이 낮아서 매수 접근하시기에 매우 위험하고 리스크가 따르겠지만 현재 차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면 피르마 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기반의 전자계약을 통해서 D앱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면서 이용자, 이 사용자들한테 편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종목이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일단 현재 월봉을 같이 보시면 현재 단기적 이평선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 보일 수 있겠고 이것 또한 개별적 이슈가 워낙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세력의 힘을 입어서 올라간다라던가 혹은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장과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여력이 다분합니다. 일단 세력의 힘을 입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하지만 우리 세력을 이용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일단 월봉, 일봉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평선, 단기적 이평선 약간 이탈해 있지만 워낙 매도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4시간 선상을 확인하시더라도 이평선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려고 하는 힘이 확인이 가능하겠는데 현재는 처음에는 61선에서 그다음에는 121선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세는 워낙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표로 삼기는 약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스윙적 관점으로 손절가를 181원 잡아보시면서 목표가는 208원과 239원 선으로 우리 설정해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일단 주봉상 보시더라도 이평선을 단기적 이평선과 그러니까 5일선,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위를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 볼리저 밴드 안상에서도 큰 이격을 벌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윙적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스윙적 관점으로 좀 안정적으로 매매 진행하시기 너무나도 용이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피르마 체인 지금 현재 이평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스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또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선으로 다시금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단타로 접근을 할 때 그리고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 어떤 코인들이 각각 매력적인 코인들인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바로 또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나는 핸드폰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사용하시는 녹색 창 있죠?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가 뜹니다. 상단 링크 클릭하셔서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 만들어진 상태고 그런 시장에서 지난주에는 약간의 하락을 보이면서 횡보를 했다면 이번 주에는 약간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들을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좀 질문도 남기시고 소통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